우리 애가 여러 시간 동안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다 좀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성과가 노력에 대비해서 좀 안 나오거나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냥 수학책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평소에 푼 문제집 갖고 왔는데 이렇게 펴봤는데 진짜 반이 별이야.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완전히 깨지게 되는. 사실 그게 잡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좀 잡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최악의 공부 습관 요 주제로 좀 당장 버려야 되는 최악의 공부 습관. 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강연할 때 애 없을 때 제가 많이 뭐라고 했던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들이었냐, 카페에서 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고 혹시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핸드폰 세워주고 유튜브 보게 하는 경우. 그러면 애들이 뭔가 좀 얌전히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일단 이게 애를 막상 놔보고 키워보니까 3, 4살 때 유튜브 안 보여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애를 통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관리가 되는 습관이 있고 아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머님들이 실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공부 습관 중에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공부 습관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당장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애가 여러 시간 동안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다 좀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성과가 노력에 대비해서 좀 안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당장 버려야 되는 최악의 공부 습관에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별 고민 없이 별표를 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그 아이 봤잖아요. 엄마랑 아이랑 제가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냥 수학책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평소에 푼 문제집 갖고 왔는데 이렇게 펴봤는데 진짜 반이 별이야.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것도 평상시에 뭐 공부와 관련된 어떤 습관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상 써 있으면 별표, 그리고 문제가 좀 길면 또 별표, 숫자가 조금 복잡하면 아예 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별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공부를 망치는, 그러니까 아예 공부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엄청 악순환인 게 별표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평소보다 과제를 빨리 하게 돼요. 맞아요. 빨리 하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과제를 너무 빨리 하는 거야. 그럼 학원에 전화를 해, 엄마가. 과제가 너무 적은 것 같다, 더 내줘라. 그럼 선생님은 더 내주잖아요? 아이는 별표를 더 많이 쳐요. 그러니까 너무 악순환이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별표가 많았을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잔소리를 듣거나 혼이 나는 상황이 있으면 애가 별표를 슬쩍 줄여서 이 정도까지는 크게 잔소리가 없구나 하는 그 선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별표를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서 혼나는 건 피하고 맞아. 숙제는 줄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지. 그 아이도 봤어요. 풀이 과정을 안 쓰고 별표 치면 혼날까봐 문제에 있는 식을 그냥 똑같이 적어놔. 살짝. 또 생각하긴 싫으니까 그냥 문제 베껴 적는 느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알 텐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잘 알아나가는 과정이라서, 특히나 뭐 수학을 공부하던 영어를 공부하던 국어를 공부하던 문제집을 한번 쭉 풀고 채점을 맞추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싹 들어 올려지는 측면에서 문제집을 푸는 거는 약간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싹 건져 올렸다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별표만 쳐놓고 그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싹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별표 치고 혹은 풀기 싫으면 그냥 별표 치고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은 좀 공부하기 싫은데, 오늘은 좀 숙제하기 싫은데 그러면 여지없이 또 그 태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최악의 공부 습관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표 치는 아이들 있으면 꼭 질문을 좀 쓰게 좀 해주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표 말고 질문을 뭐라도 쓰라고. 뭐라도 좋으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별표로 친다면 모르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왜 모르겠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그쵸? 쓴다. 그냥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할 질문, 아니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할 질문. 그리고 식 쓰는 습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는 저는 이제 수학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정말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식을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에서 풀어야 될 주어진 이제 준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주어진 식이 좀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면 애들이 식을 알아서 또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나눠서 써. 뭐 순서대로 정리하는 예, 것도 예. 아니고 그냥 여기다 적거나 문제 위에 살짝 표시만 해놓거나 그렇게 나눠 쓰다 보면 두 가지를 놓쳐요. 하나, 일단 검산할 수가 없고요. 내가 어디 틀린지를 찾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전체식을 써놓고 구하려는 걸 명확하게 표기해 놓으면 괜찮은데 얘가 여기 조금 문제를 다 분리해 놓으면 내가 지금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 흐름의 맥을 놓쳐버리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수학 문제들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암산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아서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하면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아무렇게나 계산 흔적들 뭐 암산 같은 거 대신에 여기다 막 쭈쭈쭈 그냥 써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형식으로 풀이 과정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낙서하듯이 여기저기에다 막 적는 이 버릇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는 내가 정리해놓은 내 풀이 과정을 보고 또 다른 문제를 이어가고 아까 정리해놨던 식이랑 지금 정리한 식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풀이 과정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혹은 풀이 과정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암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식을 잘 정리하지 않는 습관 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식으로 정리하는 습관들은 굉장히 나중에 공부하는데 진짜 치명적인 공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이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너 암산하지 말고 또는 식 똑바로 적어줘 라고 하면 또 이제는 막 한글로 수학을 하는데 한글로 주저리 연결하는 문구를 막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사실 정확하게 주어진 준식 아니면 만든 식을 정확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을 세로로 쭉 내리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써주면 돼요. 중간에 한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아이가 순서대로만 식을 정리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계산들은 연습장이나 옆에다가 편하게 해도 돼요. 그냥 꼭 필요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만 순서대로 논리 순서대로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히 오버해서 한글을 많이 적을 필요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게 요 내용을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이게 왜 문제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주제예요. 바로 형광펜이나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별표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공부하셨죠? 많은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특히 여학생들. 맞아요. 여학생들은 밑줄도 너무 이쁘게 그어. 색깔별로 다 긋고. 색깔 다 맞춰가지고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자각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습관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밑줄을 한번 그어놓은 것들을 내가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보면은 맞아 이거 옛날에 중요하다고 했었고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별표 쳐놔야지 한 번 별표 친 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또 뭔가 표시를 해놓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상황들이 쭉 생각이 나요. 어느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면서 그때 뭐 선생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내용들이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유창성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잘 공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 형광펜을 칠했던 상황들이 연결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시험 볼 때 그 단어들은 기억이 안 나고 형광펜으로 친 사실은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치고 하는 이 습관을 또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이트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는 걸 지워버려? 그러면 맞아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지워놨는데 그러면 이거 뭐였더라 하고 그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메타인지 능력이 정확하게 동작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내 메타인지 능력이 오작동되는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로 지워버리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 딱 나왔어. 이거 뭐였더라? 이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하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너무 좋네요.
지워놓으면 답이 없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네. 하십니다. 지워져 있으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종이를 이렇게 뒤에서 비춰보게 되면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내가 지운 내용들을 지우기 전에 뭐 끄적끄적 써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다시 기억이 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유창성 착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당장 버려야 되는 최악의 공부 습관에서 아이들이 보통 숙제를 할 때 원래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숙제를 바로 하면 좋은데 이렇지 않고 학원 가기 직전에 숙제하는 아이들이 있죠. 많죠.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잡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좀 잡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원 가기 직전에 하면 완성도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목적이 딱 보이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검사 맞기 위한 숙제예요, 이거는. 혼나지 않기 위한 네. 숙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교과목에서는 실제 아이가 사고를 많이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 맞기 위한 부분을 해가지고 가면요 안 해온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과제는 예를 들어 학원이 목요일에 있어라고 하면 목요일 당일날 시키는 거는 무조건 비춥니다. 어떠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수요일이나 화요일날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답 노트인데요. 숙제라는 것은 실제 목적 자체가 내가 학원을 가기 전에 학원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또는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뭘 배우고 와야 될지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답 노트도 조금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오답 노트 왜 할까요? 원래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따로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복습하기 위한 이를테면 나만의 뭔가 비법 문제집 같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 숱한 정보들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베스트가 뭐였냐, 오답 문제를 모아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수학을 하니까 자꾸 수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단원에 복합적으로 있는 예를 들어서 문제들을 갖다가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지 형태로 한 20개 모으면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형태가 되거든요. 시험지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얘가 이 모르는 걸 시험 환경에서 맞춰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오답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머님들도 오답 노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답 시험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특히나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쓰다가 책 한 권 다 쓰는 상황이에요. 아유, 뭐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정성껏 쓰고요. 선생님 풀이도 쓰고 내 풀이도 쓰고 뭐 다 써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안 봐요. 그리고 없어져 또. 완전 숙제를 위한 숙제. 진짜 오답 노트를 가지고 복습하는 아이들이 진짜 거의 없는. 반드시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시험 환경에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